이제 now we 휴식 시간을 start the 마치고 Seoul 다시 시작하도록 Insight, determine 하겠습니다. 다음 demographics to 세션은 서울 project 인사이트, the future. 정해진 미래 And let me 시장의 기회 introduce the 세션이 speaker of this 되겠습니다. session, Seoul 연사를 Insight, 소개해 Professor 드리도록 Cho Young-tae. 하겠습니다. Currently, he is teaching 조영태 at Graduate School of 서울대학교 Public Health, Seoul 보건대학원 National University, 교수님이십니다. and he is a demographer, predict social 인구 characteristics and changes 통계학자이고요. through various 사회 demographic phenomena. 변화를 As an 여러 가지 international 인구 expert in 통계학적인 현상을 population 통해서 policies, 예측을 he is 하시기도 currently an 합니다. advisor 그리고 to 또한 General 인구 Office for 정책 국제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전문가로서 of Vietnam. So 베트남 now please 정부 welcome 인구부 Professor 인구 정책 Cho Young-tae 자문을 onto the 맡고 stage.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영태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태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미래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기술의 진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만 이 기술의 진보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완전 사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인구학이라는 학문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최근에는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인구학은 뭐 하는 학문이냐면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동해 다니고 그 다음에 사망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거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도 이런 이제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공부하는 연구를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집 애가 집에 이제 갔는데, 저희 집 애가 책상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수학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수학이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초등학교 수학 정도는 할 수 있다, 문까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봤더니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거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5학년 걸 풀고 있냐, 수학을 잘하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거를 시켰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얘가 그 당시에 이제 보습학원을 다녔는데 동네 학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걸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 전화를 해요. 선생님, 우리 애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니까 그냥 4학년 거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그러면 정말 큰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랑 수업을 같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해야 하면 4학년 거를 내면 3학년이랑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어딨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아버님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걸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가외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5학년 이런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왜 선행학습을 우리가 왜 하죠? 선행학습 지금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많은데 선행학습 옛날에 하셨나요? 네, 하셨겠죠. 하셨던 이유는 왜 선행학습을 했죠? 좋은 점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직장을 가질 거라는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얘가 대학을 갈 때쯤이면, 대학을 안 가라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갈 때쯤이면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얘가 대학 갈 때 시점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현재와 과거 저의 생각만을 가지고 애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애를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공부하는 인구학이라는 학문이 오늘의 인구 변동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게 해주는데, 그럼 내가 스스로의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썼다, 내가 그 미래를, 얘의 미래를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 애가 대학 들어갈 때의 시점, 그게 2021년입니다. 그 2021년에 대한민국을 조망을 하면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결과가 이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제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오늘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까요? 비슷할까요? 2025년의 대한민국 엄청 바뀌어 있겠죠? 그럼 뭐가 바꿔놓을까요? 기술이 바꿔놓겠죠? 오늘 계속 기술 얘기하셨으니까 또 기술 말고 뭐가 있나요? 동력,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동력,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분명히 바꿔놓을 거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지금 기술의 진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술이 2025년까지 대한민국을 바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꿀까요? 2025년이 되면 오늘 얘기가 여기 막 나왔던 아까 그 스마트 시티 나오는 거, 이게 정말 구현이 될까요? 모르죠.
몰라요. 확실한데 확실한 게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분들이 북한에 가셔가지고 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21년, 22년이 되면? 혹은 북한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와가지고 일을 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이 북한에 가면서 재계 인사들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데려갔는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가 갔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개방이 돼서 가전제품을 쓰려면 삼성 거를 써줄까요? 아니면은 예컨대 스마트폰을 2,300만 주민 중에 한 1,0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쓴다. 그 사람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쓸까요? 아니면 저 중국의 샤오미나 오뽀폰을 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2025년까지 대한민국은 바뀔 텐데 어떻게 바뀔지 아시나요? 기술의 진보 때문에, 남북 간의 변화 때문에 변할 거는 확실한데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하려면 뭔가 확실한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아까 저희 집 딸애처럼 저희 첫째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도대체 뭘 기준으로 가지고 얘를 교육을 시킬 거냐?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인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울 미래 컨퍼런스인데 미래를 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미래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그 중에서도 사회를 구성하는 이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걸 아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여기에 딱 6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이것만 아셔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 6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바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다 아시죠? 저출산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우리나라에? 몇 년 동안 저출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오셨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초저출산인 건 아시죠? 네. 얼마나 동안 우리 저출산 얘기 들어왔습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네. 이 저출산 이야기는 언제부터 얘기됐냐면 2002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됐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이에요. 저출산은 우리가 16년 동안 국가가 얘기를 했는데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럼 저출산 때문에 내 인생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까지 있으세요? 저출산 국가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뭐 큰일 났다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저출산 때문에 바뀐 거 있나요? 영향받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고령화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가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 같이 갑니다.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와, 이거 고령화 큰일 났구나. 고령화 이야기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들은 지가? 고령화 이야기는 더 오래됐습니다. 2000년부터 얘기했습니다. 18년 동안 고령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고령화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고령화 때문에 내 인생에 영향받았다, 있으세요? 없죠. 기업이, 혹시 여기서 기업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령화 때문에 정말 영향받았다,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저 고령화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주 많은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실버 산업이 뜰 거야. 그래서 실버 산업 막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시죠? 실버 산업이 뭔지? 실버 산업 뜬 거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실버타운이요? 실버타운 어디가 잘 된 데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출산 고령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게 영향을 안 줬죠, 우리 인생에?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저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특히 경제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 3년 뒤에 대학을 들어갈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한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게 3년 뒤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저출산 이야기고요. 고령화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령자의 비중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소비를 해주는 인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25세에서 54세까지 인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쭉 증가를 해옵니다. 그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2200만부터 시작해서 2800만까지 갔고 지금 한 2600만이에요. 여전히 2000년보다는 지금 훨씬 많습니다. 시장은 성장만 해왔지 우리는 한 번도 줄어드는 건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했지만 실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령화도 이제부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제 이 저출산이 얼마나 조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태어날 아이의 숫자는 32만 명이에요. 32만 명? 그게 뭔데요? 그게 왜 문제죠? 자, 제가 1972년생입니다. 72년생인 저는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저와 근처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은데 20대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지금 아마 50대 이제 중후반이실 거예요. 50대 중후반에 계시는 분들도 다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때에는 여기 지금 90년대생들이 있으시다면 70만 명대가 태어났고 저희 집 첫째가 2002년생인데 그때 48만 명이 태어났고요. 작년에 35만 명이 났고 올해 32만 명이 나옵니다. 제 예상으로는 2021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 뒤에 우리나라는 2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지금까지 영향을 안 줬는데 이제부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주는 아주 좋은 예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이를 많이 받아왔던 제일 그 대표적인 산부인과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병원이죠. 제일병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도 아시나요? 네, 제일병원이 곧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되게 남의 병원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제일병원 같이 큰 병원이 문을 닫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닫습니다. 그게 제일병원만 그럴까요? 좀 있으면은 그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간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생기느냐? 저출산이 그 맨 끝에 있는 만원 때문이에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을 얼마나 늦게 하냐면 저게 2016년에 평균 초혼 연령입니다. 남자는 33세, 여자는 30세에 결혼해요. 여기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면 저기다 한 살씩 더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 내가 공부 좀 더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석사를 했다. 그러면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네, 석사를 하셨으면 거기다 한 살씩 더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서울에 살고 있고 석사를 했어요. 그럼 나는 35살에 결혼을 하는 게 평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거는 결혼한 사람의 평균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게 이제 가운데 있는 비혼으로 가요. 비혼을 보시면 저게 40에서 44세에 2015년에 미혼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인구 센서스의 결과인데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게 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인데 제가 2015년에 만으로 43살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서울시의 남자 26%, 여자 18%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딱 5년 전에 남자는 3%, 여자는 2%였습니다. 10년 전에, 죄송합니다. 2005년에. 10년 동안에 저게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일본이요. 2010년에 일본 사회가 깜짝 놀랄 일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만으로 49살이 됐는데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거를 인구학에서 생애 미혼율이라 그래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2010년에 일본이 남자가 18%, 여자가 11%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지 했는데 저도 그걸 보고 놀랐거든요. 놀랄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하게 갑니다. 저 보세요. 저기에 있는 남자 26%, 여자 18%가 5년이 지나면 45에서 49세로 갑니다. 많이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많이 안 했을까요? 저분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게 쑥 줄어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쫓아오는 35에서 39세 아마 여기도 있으실 텐데 미혼 그 미혼들이 5년 지나면 저 연령대가 됩니다. 저보다 숫자가 낮아 있을까요? 높아 있을까요? 당연히 높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 방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하고 기술의 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의 진보가 인구의 변동,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은 기술의 진보는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집마다 이 두고 있는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냉장고가 다 있어요. 근데 냉장고만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옆에다 뭐 놓고 사시나요? 예, 김치 냉장고 놓고 사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에 김치만 넣어 있다 있으세요? 없죠. 김치 냉장고에 김치만 넣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김치는 어디에 넣느냐? 큰 냉장고에 넣고 김치 냉장고는 그냥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김치냉장고를 제작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연구원들은 불철주야 0.05도씨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냐? 김치를 아삭하게 더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아무도 김치를 김치냉장고에 넣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그 김치냉장고 만드시는 분들보다 김치를 더 아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기 풀무원이나 청정원이나 뭐 비비고 그런 데서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저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집에서 김치를 안 담궈 먹어요. 그렇죠? 그 인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우린 기술 개발자는 개발자 마인드로 90년대에 나왔던 김치냉장고 오늘도 만들어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사실 만들 필요가 있나요? 물론 만들어야겠죠. 그러나 이런 이 인구의 변동, 이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변동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가구가 축소돼요. 여러분들 그 집에 우리 집에 몇 명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몇 명 살고 계시나요? 한 3명 살고 계세요? 4명, 3명? 우리 보통 3명, 4명이라고 생각되시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원수는 2.4명입니다. 지금 2.4명이 평균 가구 원수예요. 한 집에 2.4명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서울시의 4인 가구인데 보시다시피 2000년에 서울시의 4인 가구가 32%였어요. 3인 가구, 2010년에 저 32%가 20%로 이미 줄었습니다. 저건 실측치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청이 뭐라고 예측했냐면 2020년이 되면 서울시에 4명이 살고 있는 가구는 15%가 될 거래요. 그 다음 2025년이 되면 12%가 될 거랍니다. 저거보다 사실은 실제는 저거 매우 컨서버티브하게 예측이 된 거고 저희 연구실 예측으로는 2025년이 되면 서울시의 4인 가구는 약 8%가 될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인 가구가 저렇게 빨리 줄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대한민국 기술의 진보 말고 기술의 진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인 가구가 저렇게 줄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우리 집이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50평대 아파트가 저 정도 되면 들어갈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까리까리하죠. 없어지겠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4인 가구가 축소되고 있는 게 서울시가 더 빠를까요? 지방이 더 빠를까요? 네? 어떻게 더 빠를까요? 지방? 서울시? 지방이 더 빠릅니다. 그럼 지방이 더 빠르다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해요. 지방에서는 여기도 아마 지방에서 오신 젊은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서울로 직장을 구하러 혹은 학업을 하러 서울로 옵니다. 그럼 우리 집 부모님은 갑자기 4인이나 3인이 살다가 갑자기 2인 가구로 바뀌어요. 서울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30대가 돼도 같이 살아요. 사실은 나가기를 원하실 텐데 부모님은 여러분도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게 나한테 이득이니까. 그래서 계속 같이 살아. 그래서 오히려 서울이 4인 가구가 축소되는 게 지방보다 더 느려요. 자, 그럼 지방이 4인 가구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4인 가구가 빠져나가고 밑에서 4인 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지방에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지방에서도 계속 올라가요. 가구가 분화돼요. 가구가 분화된다는 얘기는 가구 숫자가 늘어납니다. 가구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앞으로의 서울시에 우리 굉장히 궁금해하는 집값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 그런 답들이 다 인구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정말 우리 굉장히 오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2년생인 저는 몇 살까지 살게 돼 있냐면 전 가만 놔둬도 이 기술의 진보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도 고려 안 해도 저는 가만 놔둬도 87세까지 살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75년생인데 75년생인 저희 집사람은 가만 놔둬도 92세까지 살게 돼 있어요. 우린 정말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운동도 좀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조금 마시고 학력도 좀 높고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럼 전 더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요. 제가 좀 오래 살게 되면 전 오래 살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박사니까 좀 오래 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담배는 안 펴요. 술은 좀 마셔요. 술은 좀 마셔야지 오래 사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의대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면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보건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면 술은 좀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술을 좀 마십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좀 더 오래 살 거예요. 자, 제가 좀 오래 살면 저희 집사람의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저희 집사람은 더 오래 살까요? 빨리 죽을까요? 만일 반대로 저희 집사람이 빨리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따라 죽을까요? 저 오래 살까요? 더 오래 살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인구 현상이에요. 이게 그냥 자기의 수명이 개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인구 앞으로 고령자가 얼마나 많아질 거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데 믿으시나요? 국민연금 2057년에 고갈되는 거 믿으세요? 나랑 상관이 없나요? 국민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내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연배가 아주 낮은 우리 청년들은, 국민연금 뭔 소리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거 내서, 그 연배 있으신 분들 연금 다 내주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나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밖에 안 내지만 조금 나중에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내야 돼요. 지금 저희는 9% 내지만 여기 계시는 20대 청년들은 아마 제 나이가 되면은 한 13%는 내줘야 될걸요?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낸 그 세금으로 제가 노후를 즐긴다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라 그게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인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언제 얼만큼 오래 살게 되는 이걸 가지고 인구는 2025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인구는 또 도시로 옵니다. 지금 얼마나 도시로 빨리 오고 있냐면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이야기를 해서 도시로 막 집중되는 게 아마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도시가 살기 좋으면 여기 있는 청년 저 지방 가서 사시겠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농촌에 기회가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이거 앞으로 뜰 것 같아요. 저도 한때가 아니라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집 애를 농고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계속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애를 농고를 보낼 생각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근데 저희 집 애만 농고를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 애만 희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 애한테는 매우 좋아요. 근데 국가로 봐서는 사실은 더 농업 인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농업이 좋다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농업으로 가시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이 스타벅스를 놓고 저기 가셔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아마 스마트 시티라는 걸 만들어 주시려면 서울에 만드시면 안 되고요. 저기 전라남도 나주 근처, 저기 경상북도 영양군 이런 데다 만들어 주셔서 젊은이들이 오히려 스마트 시티 때문에 글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이 블랙홀처럼 모든 젊은이를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20에서 29세까지 연령대의 지금 청년들입니다. 서울 수도권 부산에 63%가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30대가 되면 지방으로 갈까요? 서울에 더 살까요? 서울에 살겠죠? 그럼 지방에 나머지 27%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30대가 되면 서울 수도권 부산으로 올라갈까요? 지방으로 더 갈까요? 서울 수도권으로 오겠죠? 그럼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하죠? 여기는 더 이상 잡도 없는데? 그래서 제 인구가 보는 미래에는요, 청년들의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청년들의 삶은 사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동물과 모든 곤충이나 이 기본적인 이 진화론의 기본 태제예요.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생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생산을 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동물의 이치예요. 그럼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밀도도 높아져요, 서울에서. 그런데 사회적인 밀도도 높아. 왜냐하면 서울에 몰리니까 경쟁이 심화돼요. 그럼 우리가 재생산이란 걸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다지 이 인구 측면에서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좀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진보 좋다.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좋다. 그런데 2025년까지 어떻게 바뀔 건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걸 인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공부를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매년 미래 연표를 그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래서 보시면 2020년이 되면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2020년이 되면 예상 출생아 수가 약 30만 6천 명입니다. 저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저게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6년에 40만 6천 명이 태어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4분의 1로 축소돼요. 2016년은 딱 5년 전입니다. 5년 동안에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요. 그 연령대가. 그게 가능한가? 전쟁 때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영유아 시장들은 비상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2021년이 되면 61년생이 은퇴를 하시는데, 자, 올해 58년 개띠가 은퇴를 하는 연령입니다. 물론 민간 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은퇴를 거의 대부분 하셨고 공무원님 분들이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몇 명이나 은퇴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60세에 있는 58년 개띠가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58 개띠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58 개띠 하잖아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분들이? 올해 58 개띠는 약 78만 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3년 후에 61년생이 60세 연령이 되는데 90만 명이 육박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쫙 증가합니다. 그 뒤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해요. 그 앞으로 계속 저 연령대가 그럼 은퇴하신 다음에 뭐 하실까요? 은퇴한 다음에 뭐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치킨집 부모님이 치킨집 하신다 그러면 시키시겠습니까?
야, 쉽지 않죠. 아버지, 어머니 치킨집 하시지 마시고 그 돈을 저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수도 있어요. 자,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저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창업하기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창업을 하실 거예요. 창업 인구가 아주 급증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창업을 할 거냐? 이걸 정부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를 사회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으면 보시면 2023년이 되면 이 18세 인구가 약 43만 명이 돼서 대학생들이 이제 신입생 충원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 올해 대학 들어갈 아이는 한 63만 명이에요. 근데 저 때가 되면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 43만 명으로 갑자기 20만 명이 빠집니다. 자, 우리 대학 등록금 올라만 갔습니까? 떨어져 갔습니까? 올라만 갔죠. 제가 만일에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오면 저는 반드시 이 공약을 낼 겁니다. 제가 반값 등록금 무조건 실현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왜? 가만 놔둬도 반값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 첫째가 원래 2021년에 대학교 1학년이 돼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컴프로마이즈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를 2023년에 가자. 왜냐? 훨씬 쉬울 거기 때문에 등록금도 싸고. 이게 저희가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는 이제 삶에서 실천을 합니다. 자, 이런 쭉 이야기들이 있고,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건 이미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보시죠.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미래의 변화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남들 기술 얘기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드가 막 한 30장씩인데 저 딱 3장 가지고 이제 30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을요, 미래로 놓으시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변동, 메가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인구 변동에 관심을 가지시면 미래가 보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관성을 따라가셔라 이런 거고, 그렇다면 미래는 정말로 정해져 있고 이 정해져 있는 미래의 모습을 아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기회를 미래에 찾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